지난 시간에 노아홍수와 빙하시대의 연관성을 다루며 빙하시대 발생 시기가 노아홍수 이후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노아홍수 후기 물 빠지는 과정에서 지판들이 벌어지면서 나온 용암에 의해 대양 온도가 높아졌던 과정을 기억하세요? 홍수 직후에도 따뜻한 대양 온도의 증발로 인해서 지구 전체가 골고루 비가 내렸던 시기, 바로 수변 사막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빙하시대 퍼즐 조각 가운데 두 개를 맞춘 겁니다. 노아홍수와 수변 사막. 이번 시간은 퍼즐 조각 가운데 빙하시대 과정에만 초점을 맞추겠는데요. 특별히 빙하시대의 시작과 절정에 대하여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빙하는 영어로 글레이셔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빙하가 바닷물이 얼어서 된 것일까요? 아니면 눈이 쌓여서 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바닷물이 얼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과학 탐사 가운데 버스에서 이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닷물이 얼어서 됐다는 데 손을 듭니다. 그러나 빙하는 눈이 쌓여서 된 겁니다. 빙하가 눈이 쌓여서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빙하를 직접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간단한 실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컵 안에 얼음이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얼음이 다 녹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의 수면이 올라갈까요? 넘칠까요? 물의 수면 높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물이 얼음으로 될 때 부피가 늘어나지만 얼음이 녹으면 다시 그 물의 원래 부피대로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시죠? 그 이유는 빙하가 녹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빙하가 바닷물이 얼어서 되었다면 빙하가 녹는다고 해서 해수면이 상승할 리 없겠죠. 아까 얼음이 녹아도 물이 넘치지 않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빙하는 육지에 눈이 쌓여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빙하가 녹으면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수면이 상승하는 겁니다. 역으로 빙하가 육지에 더 쌓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해수면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빙하시대 핵심은 눈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빙하가 눈이 쌓여서 되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빙하의 조건을 논하는데 이 부분이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빙하는 춥기만 했던 시기가 아니라 눈이 많이 내렸던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날 전 지구 기온이 영하 50도로 떨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결코 빙하시대가 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추운 날씨는 대기를 건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대기가 건조하죠. 지표나 강과 호수가 차가워져서 수증기의 증발이 억제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춥기만 해서는 많은 눈이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물의 98%는 대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낮은 기온뿐만 아니라 높은 대양의 온도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빙하시대를 생각하면 아주 추웠던 시기만을 이제 머릿속에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빙하시대는 추위가 아니라 핵심이 뭐라고요? 눈입니다. 물론 춥기는 했겠죠. 그러나 그 눈이 녹지 않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날의 남극이나 북극같이 그렇게 추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나라 겨울 날씨 정도만 되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기 온도가 낮으면 대양 온도도 같이 낮아집니다. 즉, 대기와 대양의 온도는 비례하는 거죠. 그러나 빙하시대는 지금 눈 얘기해서 아시겠지만 대기 온도는 낮지만 대양 온도는 높여야 한다는 이런 반비례 관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눈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반비례 조건, 이 빙하이론 만들 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이 반비례되는 조건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빙하시스의 핵심 뭐라고요? 눈입니다. 여기서 낮은 기온에 대하여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낮은 기온으로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화산 폭발입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날씨가 추울까요? 아니면 더울까요? 뜨거운 용암이나 화산재로 인해서 더워질 것 같지만 실제로 전체 기온은 상당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로 오는 에너지의 거의 전부는 태양에서 오는데 화산재가 그 태양에서 오는 복사 에너지를 차단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빙하시대 전문가들도 빙하시대와 화산 폭발에 관한 관련성을 계속 언급해 왔습니다. 이는 빙하 속에 많은 화산재들이 관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즉,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거죠. 화산 폭발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주로 액체인 용암이 분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로 파우더로 된 화산재가 분출하는 겁니다. 앞으로 빙하시대와 함께 화산을 언급할 때는 후자인 화산재가 분출하는 화산 폭발을 말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화산재가 분출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은 화산재며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작은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를 연무질, 영어로는 에어졸이라고 하죠. 에어졸은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입자를 말하는데 1마이크로미터는 밀리미터의 1000분의 1의 크기인 거 아시죠? 아주 미세한 겁니다. 이 화산재와 연무질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화산재, 특별히 에어졸은 대기를 타고 거의 전 지구를 떠다니거든요. 그러면서 복사 에너지를 막으면서 지구의 기온을 낮추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에어졸이 전 지구에 돈다는 아주 좋은 예가 하나가 있는데 2010년에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입니다. 작은 섬 한 곳에서 화산이 폭발했는데 지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유럽 전역과 북미까지 화산재와 연무질이 날아갔습니다. 이때 항공기 엔진에 영향을 줄 것을 염려해서 수많은 항공기 운항이 취소된 적이 있었죠.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때 항공기 운항 취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대형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 1년에서 3년 정도 기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 지구 평균 기온을 섭씨 1도 정도 낮춰왔습니다. 가장 좋은 예를 꼽자면 1815년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 폭발일 겁니다. 지질학자들이 화산 강도를 1도에서 8도로 나누는데요. 7도에 해당할 정도의 대형 화산 폭발이었습니다. 자,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 만약에 한국의 부산에서 화산 폭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화산재가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1cm 정도가 쌓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였던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탐보라 화산 폭발한 다음 해인 1816년은 여름이 없던 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해 미국의 북동부는 여름에 섭씨 5도까지 떨어졌고 6월에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7, 8월에 농작물이 얼기도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캐나다 퀘벡에서도 6월에 눈이 내렸는데 30cm 적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기록은 유럽에도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후학자들은 이런 낮은 온도는 단지 탐보라 화산 폭발 하나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당시에 3년 동안에 대형 화산이 연달아 폭발했거든요. 1812년에 중유의 라서프리레오 화산이 터졌고 같은 해에 인도네시아 와우 화산이 터졌고 다음 해인 1814년에는 일본의 소아노 세지마가 터졌고 다음 해인 1814년에는 필리핀의 메이엔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지금 다루는 1815년 탐보라 화산이 폭발한 겁니다. 즉 이들의 연속적인 화산 폭발로 인해서 화산지와 연무질이 대기 중에 누적돼 있던 거죠. 자, 이제 화산 폭발이 기온을 낮춘다는 거 이해되셨죠? 실제 빙하세를 이끌었던 화산 폭발,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것은 빙하세를 이끌 만큼 폭발이 컸던 대규모 화산 폭발이 존재하는가 하는 거겠죠. 실제로 지구상에는 가능성 있는 화산들이 정말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미국 기록에 대한 대표적인 화산 폭발을 다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 화산재의 분포가 다른 지역보다 잘 추적되어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빙하 시대에 가장 먼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이는 초대형 화산 슈퍼볼케노인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롱밸리 칼데라를 주목하겠습니다. 여러분, 칼데라가 이렇게 움푹 파인 분화구인 것은 아시죠? 제가 있는 LA에서 북쪽으로 차로 5시간 정도 올라가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지금 저희가 롱밸리 칼데라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저와 함께 촬영해 주신 집사님, 그리고 저희 차가 보이죠? 일반적으로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그 내부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함몰되어 움푹 파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분화구 안에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화구 안에 있는지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분화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장경이 무려 30km나 됩니다. 자, 백두산 천지가 5km, 한라산 백록담이 600m 정도라면 이 분화구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저희가 들어와 있는 분화구, 이곳이 해발 2000m 정도인데 영상에서 보듯이 분화구 안에 도시를 잇는 큰 도로가 나 있을 정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분화구가 너무 커서 지나가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곳이 분화구인지 모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질학적으로 워낙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지질학적 설명을 한 안내판이 이 분화구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안내판을 보실까요? 폭발한 곳,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캘리포니아 이곳입니다. 자, 여기서 분출한 화산재가 텍사스까지 날아간 그림 보이시죠? 텍사스는 여러분 이 분화구에서 1500km가량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자, 그 위력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20세기 최대 화산 폭발 중에 하나인 세인트헬렌 산에 적어도 2500배. 자, 그 직경은 20마일, 즉 30km라고도 쓰여 있습니다. 안내판에서 보신 것처럼 롱밸리 칼데라의 엄청난 규모의 폭발은 일반 지질학자들이 모두 동의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 롱밸리 칼데라에서 분출된 화산재에 가까이 접근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 화산재가 수백 미터의 두께로 이 지역을 광범위하게 덮고 있습니다. 이 화산재들은 오래 걸리지 않아 단단하게 암석으로 변해버립니다. 화산재가 굳어서 된 암석을 응회암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암석이 바로 응회암, 그 암석입니다. 사실 이 암석은 상당히 가볍습니다. 특별히 이 암석 안에 회색을 띠는 부분들이 있죠? 이것들이 바로 부석입니다. 물에 뜨는 돌 들어보셨죠? 화산재 속에 있는 기체들이 빠져나가면서 굳기 때문에 많은 기공들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 뜨는 거죠. 여러분, 이 화산재가 1500km 멀리 텍사스까지 날아갔던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지. 그리고 이 다량의 에어졸이 지구 전체를 떠다면서 기온을 낮췄던 그 상황. 이번에는 다른 슈퍼볼케노로 유명한 국립공원인 옐로우스톤입니다. 그 규모는 앞선 롱밸리 칼데라의 폭발보다 훨씬 큽니다. 칼데라의 장경만 롱밸리 칼데라의 2배인 60km입니다. 그래서 화산재 분포도 미국 서쪽 전역을 덮고 있잖아요. 옐로우스톤 화산은 한 번이 아닌 몇 번 폭발한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도 분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산 폭발은 캘리포니아 북쪽에 있는 오레곤주에 있는 크레이터 레이크입니다. 백두산과 비슷한 모습을 하는 분화구인데 직경이 9km 정도입니다. 화산재는 캐나다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사진은 저희 가족이 크레이터 레이크를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표정만 봐도 얼마나 추웠던지 느껴지시죠? 미국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여러 곳에 이와 같은 화산들이 분포되어 있는 게 관찰됩니다. 이 많은 화산들의 대부분은 오늘날 분출하는 화산보다 폭발 규모가 훨씬 큰 것들입니다. 이런 지구상의 슈퍼볼케노들이 간격을 두면서 연속적으로 폭발했다면 어땠을까요? 앞에 다루었던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 폭발보다 훨씬 낮은 기온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화산들로 인해 만들어진 낮은 기온이 따뜻한 대양을 만났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상상이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눈들이 내렸겠죠. 이제 바로 그 높은 대양 온도를 다뤄보겠습니다. 지구상의 물의 98%는 바다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높은 대양 온도는 빙하 시대가 일어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실제로 이 높은 대양 온도가 빙하 전문가들에게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낮은 기온은 앞서 설명한 화산 폭발 등 몇 가지 상상이 가능하지만 높은 대양 온도는 참으로 어려워요. 만약에 어떤 빙하 시대 이론이 낮은 기온을 잘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넓고 넓은 이 대양의 높은 온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이론은 아주 허술한 이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기초로 할 때 이 다량의 증말은 아주 쉽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홍수 직후의 수변 사막입니다. 자, 수변 사막 기억하시죠? 홍수 직후에 다량의 증발로 인해서 전 지구에 비가 골고루 내려 아주 추운 곳이나 사막 같은 곳이 없었던 시기, 바로 수변 사막. 우리가 이미 다루었습니다. 홍수 이후 수변 사막 때 일어난 엄청난 증발이 앞서 언급했던 슈퍼볼케노의 폭발로 인한 낮은 기온을 만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들이 무엇으로 내렸을까요? 바로 광역적인 강설이죠. 그러므로 성경적 빙하 시대의 시작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홍수 직후의 수변 사막, 즉 따뜻한 대양과 초대형 화산 폭발로 이래서 일어난 낮은 기온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변 사막과 슈퍼볼케노의 만남. 그때 지구상의 광범위한 지역에 내렸던 폭설. 그려지세요? 물론 수변 사막에 의해 따뜻한 대양은 빙하 시대의 시작뿐 아니라 눈이 계속 내리도록 빙하 시대가 진행되는 동안 꾸준히 유지됐을 거예요. 자, 여기서 빙하 시대 절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빙하 시대는 언제가 최고 절정이었을까요? 빙하 시대 핵심은 눈에 있으니까 대기 온도와 대양 온도가 눈을 내리기에 가장 적절한 조화를 이루었을 때였겠죠. 그때 눈이 가장 많이 내렸으니까. 여기서 빙하 시대 과정과 절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조과학자겸 기상학자인 마이클 오드의 그림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화산재의 양이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즉 화산재를 고정시킨 거예요. 그리고 대양의 평균 온도만을 가지고 빙하 시대 과정을 정리한 그림입니다. 빙하 시대 진행 과정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서의 숫자는 정확한 계산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계략적인 숫자입니다. X축은 대양 온도고 Y축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맨 왼쪽이 홍수가 끝난 시점이고 오른쪽이 현재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끝에 대양 온도가 4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드는 홍수가 끝났을 때 대양의 온도를 섭씨 30도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홍수 동안의 30도의 대양 온도는 이미 지난 시간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오드는 대양 온도 30도는 대기 온도도 함께 높게 만들기 때문에 눈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렸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이제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대양이 점점 식어서 노아 홍수가 끝난 후 200년경에는 대양 온도가 20도에 이르렀는데 이때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고 보았습니다. 대양 온도 20도는 대기에서 눈이 내릴 만한 온도로 본 거죠. 즉 이때부터 빙하 시대가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양 온도가 계속 떨어지며 대기 온도도 함께 떨어지며 강설량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대양 온도가 섭씨 10도가 되었을 때는 대양의 증발과 대기 온도가 눈을 내리게 하는 최고의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이때가 빙하 시대 최고의 절정인 것이죠. 오드는 이때를 노아 홍수가 끝난 후 500년경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빙하 시대가 시작할 때부터는 바로 이 절정까지 약 300년 정도로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절정기를 넘기며 대양 온도가 점점 떨어져 이제 증발량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가 차가워져서도 눈을 내리기는 어려웠겠죠. 많은 눈을 내리기는 어려웠겠죠. 결국 오늘날의 상태와 비슷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 700년경, 즉 빙하 시대가 시작한 지 500년경에 빙하 시대는 끝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림에서 빙하 시대 끝에 오늘날의 대양 온도인 4도보다 낮았던 때가 보이죠? 이는 대양 위에 아직 녹지 않은 다량의 빙하가 떠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대양 온도가 지금보다 낮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때 증발이 더욱 일어나기 어려웠겠죠. 눈도 훨씬 덜 내렸을 거예요. 자, 그러나 대양 위의 빙하가 다 녹은 후에 대양은 오늘날의 온도인 4도로 올라온 겁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 그림은 성경적 틀 안에서 대양의 평균 온도만을 가지고 빙하의 단계를 계략적으로 그려본 겁니다. 그래도 빙하 시대 전체를 그려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실제로 성경적 빙하 시대를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창조과학자들은 오드가 생각하는 빙하 시대 전체 기간을 약 500년의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 성경으로 풀리는 빙하 시대가 계속 진행되면서 과학과 성경의 증거들을 보며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서는 절정기 빙하 두께만을 가지고 빙하 시대 기간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 강의에서 빙하 시대 전문가들은 빙하 시대 절정기의 빙하 두께가 북반구는 평균 700m, 남반구는 평균 1200m로 예측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반구와 남반구 양쪽 평균을 내면 대략적으로 평균 1000m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오드가 생각한 빙하 시대 시작에서 절정까지 기간인 300년을 수용해서 빙하의 평균 두께 1000m를 300년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평균 3.3m의 빙하가 누적된 것으로 계산됩니다. 여러분, 3.3m가 어느 정도인지 머릿속에 그려지죠? 자, 여기서 이 3.4m의 두께를 오늘날 내리는 적설 기록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겨울에 내린 최고 적설 기록은 미국 워싱턴주의 마운틴 베이커입니다. 1998년에서 99년 한겨울에 29m가 쌓인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눈이에요, 눈. 눈이 얼음인 빙하로 전환될 때는 그 두께와 부피가 훨씬 줄어들겠죠. 일반적으로 눈은 전체 부피 중에 90%가 공기입니다. 그러나 빙하는 훨씬 치밀해져서 공기가 20%로 줄어듭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두께만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여러분, 강설량을 강수량으로 전환할 때 그 두께가 10분의 1로
줄어드는 이 통상적인 생각들 아시죠? 그리고 이 물이 그대로 얼음으로 얼었다고 이제 하겠습니다. 즉 눈이 빙하로 바뀔 때 그 두께가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마운틴 베이커의 한겨울 적설 최고 기록인 29m는 10분의 1로 줄이면 2.9m의 빙하 두께로 환산됩니다. 자, 이 두께는 앞에 한 해 빙하의 평균 누적 두께인 3.3m와 0.4m, 즉 40cm 정도의 차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두께만을 고려해 볼 때 그 두께를 형성하는 데는 그리 긴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더군다나 빙하 시대는 지금보다 눈이 훨씬 많이 내렸을 것이고 여름에 눈이 훨씬 덜 녹았다는 걸 고려하면 지금 빙하의 평균 누적 두께에 훨씬 더 빠르게 도달했을 거예요. 여러분, 진화과학자들은 빙하 시대 기간을 250만 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앞서 사용했던 방법 그대로 진화론적 빙하 시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빙하의 평균 두께 1000m를 250만 년으로 나눠야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 0.4mm의 빙하 두께가 나옵니다. 이 0.4mm를 눈으로 환산하면 10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4mm가 나옵니다. 4mm. 상상해 보세요. 매년 4mm의 눈. 여러분, 한국 울릉도의 한 해 평균 적설량이 2.7m입니다. 옆에 사진을 보세요. 일본에서 2008년에 단일 강설로 3, 4m가 쌓였습니다. 진화론으로 접근하면 그들의 빙하 시대는 오늘날보다 오히려 눈이 훨씬 내리지 않았던 이상한 빙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빙하 시대는 누구나 동의하듯이 지금보다 눈이 많이 내렸던 시기거든요. 진화론적 해석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거리가 너무 먼 듯하지 않으세요? 진화론자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빙하가 전진했다, 후퇴했다는 빙기 간빙기 이론을 착안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빙하의 불연속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사실 그들의 빙기 간빙기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빙기가 수만 년 동안 지속됐다고 하기 때문에 1000m의 빙하 두께를 설명하기엔 여전히 너무나 긴 기간입니다. 진화론적 빙하 시대 이론의 문제점들은 모아서 앞으로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빙하 시대가 단지 수백 년 만에 걸쳐서 일어났다고 하는 성경적 해석은 수백만 년의 오랜 기간을 말하는 진화론적 해석보다 훨씬 받아들이기 쉬운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적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그 증거 때문이 아니에요. 그동안 수십억 년 이 진화 역사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적 빙하 시대 과정이 그려지세요? 빙하 시대의 핵심은 눈이라고 했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난 후 수변 사막의 엄청난 증발, 그리고 때맞추어 폭발하기 시작한 슈퍼 볼케노들. 이 둘이 만났을 때 시작한 눈, 빙하 시대가 시작하는 모습, 그리고 이들이 점점 폭설로 변하여 절정으로 치닫는 수백 년 기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빙하 시대입니다. 이 빙하 시대 과정이 그려지세요? 그렇다면 빙하 시대의 절정이 끝난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즉 화산재가 모두 가라앉아 오늘날의 기온과 비슷해지며 빙하가 녹기 시작했겠죠? 바로 해빙이 시작된 겁니다. 해빙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산 위에 쌓였던 수백 미터의 빙하가 중력에 의해서 움직이며
기존 지형을 변형시켰겠죠. 격변적 과정입니다. 이 격변적 해빙 과정이 다음 시간에 다룰 주제입니다. 빙하 시대와 해빙을 다룰 때 등장하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이때 인류가 흩어졌잖아요. 과연 빙하 시대와 바벨탑 사건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빙하 시대의 묘미입니다. 한편 이때 또다시 등장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욥기입니다. 빙하 시대, 바벨탑, 인류의 이동, 그리고 욥기. 아무리 봐도 서로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이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엮여지나 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